NHL 2019-2020 새 시즌에 대한 프리뷰를 총 4주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사할린이 니코 아이스벅스와의 원정 3연전을 수입하고 개막 3연승을 달렸습니다. 안양 한라는 오지글스와의 원정 3연전을 1승 2패로 마쳤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15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15회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천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월 25일 9월의 마지막 녹음이 되겠고요. 오늘도 NHL과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소식을 중심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박김천 PD님. 네. 동호인 대회 결승전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네.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고. 예, 그건 정규리그. 네. 네, 자랑 한번 하시죠. 아, 예. 축하드립니다. 저희 3부 리그에서 뛰고 있고요. 3부 리그 최우수 선수. 네. 마지막 경기 결승전까지 잘 마치고 네. 우승 트로피 들어올리고 2부 리그 승격 확정하고 팀 우승과 승격과 개인 MVP까지. 네. 이야. 예, 3부 리그라서 아, 그게 어디예요? 그렇게 하여튼 3부 리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은 거잖아요. 아, 네. 이야, 축하드립니다. 다행입니다. 네. 2부 리그에 대한 각오 한마디.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동호회 팀들도 그렇게 꼴리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연습 게임이나 친선 게임에 이제 게스트로 가서 이제 용병 꼴리로서 활약을 여기저기서 해보는데 거의 한 2부 리그에서 6부 리그까지는 거의 다 뛰어본 것 같아요. 네. 팀들 레벨을. 근데 큰 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뭐 4부, 3, 5부 이쪽에서도 또 다른 경기와 뭐 또 다른 상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그러니까 연습 게임 할 때 꼴리가 스케줄이 안 돼서 예, 뭐 야근이다 뭐다 해서 집에서 허락을 안 한다 해서 못 나오면은 제가 땜방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해보면은 뭐 2부 리그 큰 차이 없고 뭐 4부 리그, 5부 리그 큰 차이 없어서 다 비슷비슷하구나. 우리들 아저씨들이 하는 네, 동호회 리그는 예, 1부 리그만큼은 조금 더 레벨이 좀 더 높고 예, 그렇군요. 그렇더라고요. 이번 정규리그 기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방어율이 96.5%인가 와, 96%대. 그랬고요. 예, 평균 실점 0.55인가 그랬습니다. 배진한데? 배진을 받았잖아요. 아, 그 상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나라 동호인 리그 이 동호회가 3부 리그의 꼴리 꼴리 상을 받으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군요. 꼴리가 잘하는 게 중요한 아니고 잘하는 디펜스들이 많으면은 꼴리가 덕을 봅니다. 네. 네. 동료분들에게 또 감사의 표시를 한번 전하는 걸로 이 얘기는 마무리하겠고요. 이현숙 기자님, 오늘 의상 저는 순간 피츠버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버펄로입니다. 버펄로 세이버스. 오늘 그렇다면 약간의 또 힌트가 되겠군요. 아니요, 힌트 전혀 안 되고요. 오늘은 전혀 관계가 없고 네. 그냥 이거 누군지는 태원 아나운서님도 아실 겁니다. 61번? 버펄로 61번이요? 모르겠는데. 자주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뛰고 있는 선수는 네. 아니고요. 네. 전에 활약했던 선수고 네. 최근에 많이 보시는 선수입니다. 누구죠? 이 번호만 봐서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KHL에서 뛰고 있나 보네요. 그런가요? 이름 들으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시마 피너게너프 선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요즘 저희가 KHL 중계하면서 야피노게너프 선수의 활약에 매번 놀라고 있는데 40살에 저렇게 뛸 수 있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애틀랜틱이라서 그냥 맞춰서 그렇군요. 가져갑니다. 잠시 후에 버펄로 세이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NHL 프리뷰 풀어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네. 버펄로 죄송합니다. 네. 네, 이게 힌트네요. 네, 이 마지막 멘트가 힌트인 걸로.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오늘 또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팟빵에 저희 지난번 214회 녹음 중에 달린 댓글이 있어서 확인이 늦어서 이제야 소개를 드리네요. 문백님이 9월 16일 월요일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낯선 종목을 처음 접할 때 일부러라도 특정 팀 특정 선수를 콱 찍고 응원하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좁았던 응원이 점점 더 범주가 커지면서 리그와 종목 자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까지 확대되더라고요. NHL과 아시아리그는 응원하는 팀도 있고 선수도 있는데 KHL은 이제 막 보기 시작해서 아직은 없는데요. 혹시 추천하실 만한 팀이나 선수가 있으실까요? 이제 4경기 정도를 봤는데 뭔가 디나모 모스크바도 매력적인 것 같고 어제 말씀 주신 러시아 하키의 산실 스카도 멋진 것 같았어요. 흐흐. 문백님이 KHL 중계를 보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찝어주신 두 팀이 딱 고통받기 좋은 팀들이라 저는 웬만하면 추천. 좀 마음 편하게 고통이요? 좀 이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저는 그 두 팀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싶고요. 그냥 강팀 좀 이기는 아닙니까? 거 디나모 스카, 강팀이긴 하지만 네. 올해 디나모랑 스카 하는 거 봐서는 조금은 뭐랄까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 그러니까 좀 진짜 받을 수 있는. 대권을 받기에는 힘듭니다. 예를 뭐 제스카 뭐 이런 팀 만났을 때 보셨잖아요, 다들. 네. 보시지 않았습니까? 스카랑 디나모 모스크바가 체스카를 만났을 때 경기력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명백하고 올해는 아토모빌리스트 같은 팀도 참 괜찮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반가르트 옴스크 같은 팀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근데 서부 쪽에 이제 뭔가 발을 들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비티아진이 사실 오래 못 갈 것 같고요. 지금까지 참 잘하고 있는데 그냥 뭐 스카 고르셔도 괜찮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체스카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속 편하게 스트레스 덜 받게. 예. 감사합니다. 대충님 역시 16일 월요일 댓글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오래전부터 애청자였는데 처음으로 댓글 올리네요. 두 분이 진행하는 KHL 중계도 잘 보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정장한 모습이 좀 낯설긴 하지만 애청자로만 있다가 이렇게 댓글을 쓰게 된 건 지난 한라대 대명 개막전을 직접 보고 느낀 점을 꼭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이 엄살을 떠는 것이 보기 싫어서입니다. 소위 말하는 침대 축구죠. 같은 이유로 하키를 제일 좋아합니다. 하키 선수들은 그런 게 없어요. 심한 체킹을 당해도 벌떡 일어나 뛰고 또 뛰는 것이 진정한 하키 선수의 모습이고 저는 이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한라 선수들, 특히 간판 선수들의 다이빙하는 장면은 정말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피종료 1분 전 신모 선수의 액션은 누가 보더라도 99.9% 다이빙이지 피디님이 얘기한 개인 전술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말고도 몇 차례 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선수들의 각성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피디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1980년대, 90년대 광운대학에서 선수 및 감독으로 활약했던 유홍렬이란 분을 알고 계신지요? 근황은 어떤지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또 KHL 보신 거 감사드리고요. 정장한 모습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한라와 대명의 개막전을 보시고 실망감이 있으셨던 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지난 회 개막전 리뷰하면서 그 장면을 저희도 언급은 했었죠. 대명의 안정현 선수가 왜 화가 났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신모 선수라고 하셨는데 한라의 신상훈 선수고요. 다들 보셨으니까. 네. 99.9% 다이빙이다. 이렇게 보셨던 대충님이었습니다. 예, 하키든 축구든 침대 축구, 침대 하키 뭐 그런 거 싫어하는 분들은 많죠. 예, 그리고 그걸 또 이용하는 것도 이게 반칙은 아니니까. 네, 물론 다이빙이라는 페널티가 있긴 있습니다만, 예, 안 걸리면 또 그게 개인 전술로서도 활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질문 주셨잖아요. 8, 90년대에 감독 선수로 활약했던 유홍렬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냐? 개인적으로 막 잘 알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저도 뭐 광대에서 감독하셨었고 초창기 때 감독하셨었고 다음에 뭐 단장 역할까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근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학교 안 간 지가 꽤 돼가지고요. 네. 광운대학교 출신 박김정 PD님께 드린 질문이었어요. 나중에 뭐 혹시 소식이라도 들리면 네.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거 할 말이 있는데 네. 뭐냐면 사실 축구 침대 축구 이야기 하셨는데 스포츠 선수들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짜 팀에 도움이 되는 행동만 해요. 그러니까 침대 축구라는 게 왜 있느냐라고 하면은 시간을 그렇게 뒹굴어서 시간 끌면 유리해지거든요, 게임이.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아시아 예선 월드컵 하면은 굉장히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뭐 강호라고 할 수 있는 팀들과 약한 팀들이 차이가 나는데
약한 팀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0대 0으로 비기고 있을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끌어버리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축구라는 룰 내에서는 허용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축구가 다른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농구라든지 뭐 이런 스포츠처럼 중간 시간을 자른다라고 하면 절대 축구 선수들은 행동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다이빙 역시 그 이용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심한 분들이 웬만하면 다이빙 잘 안 불어요. 제가 뭐 한 그래도 뭐 몇십 년 본 건 아니지만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본 것 같거든요. 최근. 근데 별로 안 봅니다. 그렇다면은 선수 입장에서는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용했다는 게 제 입장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수들은 영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팀에 도움이 되니까 이용을 한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굉장히 유사한 이제 예시로는 이제 NBA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NBA 보시면은 네. 트래블링 엄청 해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들은 트래블링 하는 거를 이제 그건 룰을 어기는 거지만 뭐랄까 NBA라는 그런 그 특수한 상황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플레이를 자르지 않는 그런 특성상 잘 안 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 안 부니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일부 이제 트래블링을 좀 의도적으로 이용한 선수들은 뭐 다 축구님께서 별로 이제 뭐 국내 선수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해 주듯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은 뭐 장단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팀에 도움이 되니까 축구도 이용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키 선수들도 이용을 하는 건데 네. 뭐 그게 제 생각에도 잘했다라고 옹호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선수들이 영리하니까 영리하고 팀에 도움이 되니까 이용을 하는 예, 거예요. 이날도 심판이 그냥 두니까 그래서 그렇죠. 비슷한 장면들이 나왔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또 어떤 판정과 저지가 있으면 또 서로 또 기분 나쁜 일도 좀 덜 할 텐데. 그렇죠. 그런 그게 이제 아쉬운 발단이 부분이 돼서 있었어요. 이제 거친 플레이가 나온 거죠. 네. 네. 뭐 도발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안 될 것 같고요. 예. 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욕할 만합니다. 그죠? 네. 눈꼴실이죠. 예. 그 속이는 뭐 행위니까. 대명 팬분들은 오죽하셨겠어요. 뭐 대명 네. 팬분들뿐만 아니라 하키 팬분들이라면은 그런 뭐 다이빙 장면이 곱게 느껴지지는 않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만 표하고 욕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비난은 예. 감수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 안 돼라고는 할 수 없죠. 이게 뭐 페널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걸리는 선에서까지 조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예, 이해는 하시되 욕은 하시는 걸로. 네.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충분히 행동에 대해서. 가능하고. 예, 저희가 축구 볼 때 중동 축구나 이런 거 볼 때 막 침대 축구 한다고 뭐라 하던데 그거를 뭐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뭐 그 축구에서는 한도 뭐 허용이 넘어가지 돼 않는 있고. 이상. 그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러면서도 충분히 예, 욕하는 것처럼. 저는 그날 이게 되돌아봤을 때 또 한 네. 가지 마지막에 아쉬웠던 건, 마지막에 안정혜 선수 화내고 나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다이빙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판정이 아니, 그제서야 근데 하나 이거는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글쎄요. 뭐 화내서 마지막에 판정이 가서야. 뒤늦게 났다라기보다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타이밍 자체가 그 앞엔 그대로 놔뒀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단이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한번 다이빙이 한번 불리더라고요. 좀 4대 4를 네. 만들기 위한 페널티를 불지 않았나 그런 그쵸. 느낌 많이 그게 받았어요. 좀 아쉬웠어요. 대충님 경기 감상평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이런 불만들이 충분히 네.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런 게 어필이 되고 얘기가 나와야 네, 예. 그런 거 듣기 싫으면 또 안 하겠죠. 그렇죠. 그죠? 감사드리고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22일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213회 1000캐시, 214회 또 1000캐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아이디 처음 보는데. 네. 댓글 감사합니다. 없이 반갑습니다. 쿨하게. 네. 네. NHL 팬이신가? 네. 프리뷰 2개 후원을 해주셨네요. 오랜만에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23일 월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3번 이상 잘 들었습니다. 저도 2번 이상은 안 듣는데 매번 3번 이상 대단하십니다. 저도 편집하고 모니터링하는 거 포함하면 2번이거든요. 네. 네. 3번 듣고 글 쓰려면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 또 쓰려면 또 올라오면 업데이트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KHL 중계 라이브도 보고 추석 3연전도 잘 봤습니다. 요즘 KHL이 너무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간간히 봤는데 올 시즌 두 분께서 중계하셔서 너무 좋아요. 전 코발 축구 선수를 두 번째로 싫어해서 체스카 응원합니다. 뉴저지 처음 좋아할 때 엽기적으로 이적해서요. NHL은 예상 순위 들으면서 깜놀했습니다. 올 시즌 애너하임이랑 뉴저지를 7위로 예상하셔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합니다. 이번 시즌도 애너하임은 접어서 속주머니에 두고
서부는 위니펙 중심으로, 동부는 뉴저지를 속 주머니에 접어두고 필라델피아 위주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니펙 예상 순위 기대됩니다. 올 시즌은 KHL 덕분에 시즌이 정말 긴 것 같아서 좋아요. 일교차가 너무 큰 날씨에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고 24일에 214회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야, 추석 3연전을 그걸 KHL 다 보신 분이 또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재밌게 보신다니 다행이고요. 코발축을 싫어해서 체스카를 응원한다. 이런 또 그 코발축 선수가 스카에서 또 활약을 해서 이런 이유인가요? 예, 뭐 코발추크 선수가 이제 당시에 갑자기 돌연 은퇴를 선언한 이후에 이제 KHL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데블스를 그때 좋아하시던 분이라면은 충분히 싫어하실 수 있고, 실제로 작년 LA 소속으로 그 프루덴셜 세터의 경기를 하러 갔을 때 상당한 야유가 쏟아졌었어요. 네. 뭐 그거랑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NHL 예상 순위 또 감상평을 주셨는데 일단 위니펙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기다려 보겠고요. 위니펙 올해는 별로 높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네, 너무 안 좋은 일밖에 없었습니다. 위니펙이 최근에. 네, 그렇죠. 일교차가 좀 큰데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도 청취자 여러분도 좀 날씨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과 후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왕루이님, 알로에치님 또 오셨습니다. 19일 목요일 댓글인데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헵스팬의 행복회로 한번 돌릴게요. 몬트리올이 잘 나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시나리오를 써주셨어요. 드루앙 5월 나노 60포인트 이상, 한 명은 현상 유지, 갈라거 30골 이상 50포인트, 바이런 20골 이상 40포인트, 도미 70포인트, 코카니엠이 60포인트, PLD 대조군 괄호 해주셨고요. 펠링 또는 스즈키 큰 기대 안 하신다고 합니다. 45포인트. 개인적으로는 스즈키나 도미가 윙으로 포지션 변경하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프라이스, 베지나 노미네이트, 웨버 부활 50포인트, 패트리 40포인트, 레코넨 50포인트 사심 가득 담아서 기대해 주셨고요. 이러면 와카로 프로분 갈 것 같네요. 하나 더 줄리엔 감독의 지도력도 필요하다 하셨고, 24일 화요일에 한 가지 더 덧붙이셨어요. 펠링, 스즈키, 브록, 플러리 이 세 명이 올해 1군 데뷔에 가장 가까운 신인들인데 네 선수 모두 풀로 시즌 70경기 이상 뛰어줬으면 좋겠네요. 아직 에반스는 시간이 걸리거나 4라인 센터에 PK용으로 돌릴 듯합니다. 라고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팬으로서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가 올 시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행복 회로를 돌려주셨습니다. 이거 다 이루어지면 우승 아닙니까? 스탠리컵인데 그냥? 그 페일링이랑 스즈키가 둘이 합쳐서 또는이군요. 좀 어렵고요. 사실 그렇게 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순위 싸움 하기가 그렇게 이거 다 돼도 쉽지 않아요? 작년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라는 대로만 되면 우승 되는 거 아닌가. 작년 뭐 코트카니에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장 60포인트 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좀 뭐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물론 뭐 그러니까 뭐 시즌 전 바람이니까 뭐 충분히 적으실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애틀랜틱의 어깨들이 이번 올해는 좀 많기 때문에 네. 더 좀 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왕루이님, 알로에치님, 잠시 후에 애틀랜틱 디비전 프리뷰 있는데요. 몬트리올 이야기 들어보시고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회로 어떻게 달라질지 이대로만 되면 저는 좋겠네요. 네. 왕루이님 댓글까지 감사합니다. 네, 다 봤고요. NHL 시즌 개막 다가오면서 슬슬 댓글들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의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비하인드 215회 NHL 2019-2020 시즌 프리뷰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차례인데요.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강 팀을 배출했고 스탠리컵 파이널 진출팀을 배출했던 애틀랜틱 디비전입니다. 항상 강호들도 많고 뭐 매 시즌 만만치 않은 디비전인데 새 시즌에는 또 어떨지 오늘도 이현섭 기자와 함께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방식은 같은데요. 총 8팀 연습 기자님의 예상 순위 순서대로 한 팀씩 볼 거고요. 그 팀에 대한 올 시즌 간략한 총평, 거기에 올 시즌 성적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 희망 요소도 될 수도 있고 불안 요소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보면서 팀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버펄로 세이버스는 일단 1위는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예상 순위 1위 발표해 주시죠. 근데 아무리 버펄로 세이버스 팬분들도 1위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실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템파베이인가요? 화나시는 않을 것 같고요. 예, 템파베이 라이트닝입니다. 아하, 역시나. 들어가기 전에 1, 2, 3위 작년이랑 비슷하게 이 3강으로 느낌 갈 거고요. 그 바로 밑 수준의 4위가 이제 그룹이 되고 5위, 6위가 좀 비슷한 느낌으로 또 그룹이 되고 7, 8위 또 비슷하게 그룹이 되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네. 1위 템파베이 라이트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리그에서 제일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 이 팀입니다. 사실상 그렇고요. 올해도 제일 안정적인 전력을 과시한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얼마 전에 브레이던 포인트 선수와 3년 재계약 상당히 팀 친화적인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했던 공격진이 거의 다 잔류했습니다. 거의 다 전부 잔류라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케빈 셰튼커크 선수까지 들어왔죠. 이거의 합류는 뭐냐라고 하면은 2라인 파워플레이 및 3번 페어가 아주 강력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오프시즌에선 팔라트, 존슨, 쿠체로프 옛날에 새 쌍둥이 라인으로 유명했던 이 세 명을 다시 묶었고요. 서럴리 선수가 지금 2라인의 기용은 자체는 되고 있는데 그 포인트 선수가 어쨌든 10월 중순에이라든지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돌아오지만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조금 스탬코스 선수의 이제 역할이 조금 무거워질 수는 있겠죠. 새 쌍둥이 라인으로 간다고 하면요. 그리고 수비는 헤드만, 세르가초프 두 선수가 거의 최고의 넘버원 페어고 그 다음에 맥도나 체르나크 이 두 선수가 이제 셧다운 페어로 활용을 하는데 체르나크 선수가 작년 플레이오프에 조금 부진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좀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골텐딩에는 바실렙스키가 있죠. 네. 역시나 변함없이 올 시즌에도 두터운 선수층과 탄탄한 전력. 이건 디비전 최강을 넘어 또 리그 최강의 전력을 구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까? 어떻게 리그 최강 수준까지도 한번 최고 승점까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수준은 되나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정도까지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상위권에서 충분히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변수라면은 패싱 스타일이 올해도 먹힐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제 지난해 사실 템파베이 공격진에서 공격 지역에서의 패싱 플레이를 화려하게 해내면서 또 많이 화려한 장면도 양산했고 화끈한 공격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는 플레이오프에 큰 소득을 보지 못했어요.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주축 선수들의 부상까지도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일을 유지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바꾼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 그래도 정규 시즌에 그 정도의 성공을 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변화한다는 거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쿠퍼 감독이 올해는 어떤 스타일 또 가지면서 팀을 이끌어 나갈지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또 아픔이 있었는데 정규리그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올 시즌에도 애틀랜틱 디비전 예상 순위 1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팀이 있을까요? 보스턴, 토론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보스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거의 지난 시즌하고 상위권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사실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의 전력을 다 지켰고요. 요한손 선수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력이 탄탄한 게 상당히 이제 그대로예요. 베르제롱, 마샨트, 파스르나크 그대로 있고 데브러스크, 크라이치 이런 선수도 있고 3라인 센터로 이제 찰리 코일 선수 작년에 넘어온 선수죠. 그리고 커렐리, 노르드스트램 이런 선수들도 4라인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보스턴의 강점이라면은 뭐냐면은 1, 2, 3라인이 다 상대방에 대한 라인 대응 능력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비 조합 같은 부분엔 차라, 맥커보이, 카를로, 크루그, 그다음 그리즐리, 클립턴인데 이 1, 2, 3라인 모두 다 수비 조합이 너무 이상적입니다. 왼손, 오른손 정해져 딱딱 완벽하게 있고 그리고 공격형, 수비형 정확히 나눠져 있고 이런 부분이 역시 아무래도 좀 전력의 안정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토론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스턴이 2위가
될 것 같네요. 예. 보스턴에게 있어서 올 시즌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베테랑 선수들이 기량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지금 베르제롱 선수 34살, 크레이치 선수 33살, 그다음에 라스크 선수 32, 이제 33 조만간 될 거고 차라 선수 42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나이를 먹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아직도 1, 2라인에 굉장히 중심축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이제 프리시즌에 크라이치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하는 이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관리를 해도 부상 같은 부분에서 좀 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테랑 선수들의 기량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좀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네. 한 살 한 살 나이는 먹어가고 그 선수들이 이제 노쇠화를 보일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보스턴의 시즌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스턴이 예상 순위 2위로 거론이 됐고요. 그렇다면 3위는 뭐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인가요? 예,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가 3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지난 시즌 성적 그대로 1, 2, 3위 줄을 서게 되네요. 토론토 이야기 들어보죠. 캡 위기가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제 극복을 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너 선수도 결과적으로는 큰 재계약을 선택을 하면서 장기 계약을 선택을 했고요. 빠져나간 선수가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커프, 세시, 베리 뭐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일부 자원의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팀을 나간 일부 자원들에 대한 뭐 업그레이드라고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1라인의 매슈스, 근데 매슈스 선수가 또 어저께 영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는 좀 이제 안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매슈스 선수 있고 오렌 닐란드르 선수는 좀 부활할 가능성이 큰 선수예요. 그다음 뭐 터베리스 선수도 2라인 센터, 마너, 카파넨 뭐 이런 선수 있고 KHL에서 굉장히 잘했었던 미헤이에프 선수가 또 넘어왔는데 올해 뭐 3라인 정도 수준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커프 같은 선수도 있고 스페짜 선수도 페이스오프 스페셜리스트로 충분히 활약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뭐 타포 같은 경우는 라일리, 세시, 머진, 베리 정도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괜찮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력 자체는 2, 3위 정도 노리기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토론토도 역시나 뭐 좋은 전력을 올 시즌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토 어떤 요소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좋을까요? 일부 자원의 업그레이드는 맞아요. 분명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맞습니다. 그런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진짜 업그레이드인가 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빠져나간 선수들 뭐 헤인지, 자이체프, 그 다음에 뭐 일부 선수들, 그 다음에 이 유틸리티 플레이어라든가 아니면은 수비적으로 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세시랑 베리도 이제 물론 뭐 2A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공격 능력에 조금 더 이제 빛을 보는 선수인데 좀 수비보다는 공격 몰빵을 이제 선택을 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탑4나 탑6에서 조금은 이제 보스턴이나 템파보단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또 이제 프레데리크 안데르센 선수의 좀 주전 부담을 덜어줄, 작년에 60경기 출장했습니다. 이 선수가. 그런데 이 선수의 부담을 덜어줄 만한 백업으로 마이클 허친슨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 요소가 심각한 쪽이 토론토이지 않나 싶어서 토론토를 3강 중에 가장 아래로 놓게 됐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물음표, 불안감이 있어서 토론토를 템파베이보다 또 보스턴보다는 조금 아래로 두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플레이오프 안정권인 것 같고요. 애틀랜틱 디비전 이제 4위 밑으로가 좀 더 궁금해져요. 사실 여기가 어떻게 좀 순위 변화가 있을지. 4위 어느 팀인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팀입니다. 동부 플레이오프. 그 네 번째 팀은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플로리다 팬서스가 플레이오프가 가능한 애틀랜틱 예상 순위 4위군요. 1라인 두 선수가 합쳐서 190포인트를 올린 팀이 있어요. 이 팀입니다. 지난 시즌에요. 1라인에 두 선수가 합쳐서 190포인트를 올린 선수. 왜 이렇게 기억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주목도를 안 뽑아는 거야. 이게 좋아도 이게 비인기 팀의 서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92, 98 더해서 190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이 두 선수는 알렉산드르 바르코프 선수와 조나탄 위베르도 선수예요. 이렇게 1라인에
훌륭한 선수 있고 그리고 다도노프도 잘하고 있고 호프먼, 트로책, 말긴 뭐 그다음에 3라인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브렛 코널리 선수 이번에 들어왔고 네. 4라인 센터로서 보스턴에서 노엘 아치리 선수 같은 선수를 데려왔거든요. 갖출 거 올해는 진짜 다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수비 같은 부분에도 옌들 에크블라드 괜찮고 그다음 안톤 스트롤만 선수가 합류를 딱 하면서 탑4 무게감이 확 달라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커졌고 불안했던 좀 골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이랑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어쨌든 골문을 지켰던 뭐 루옹고 라이머 두 선수가 이적 은퇴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누가 왔습니까? 세르게이 보브롭스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주전 골리에 대한 이제 물음표도 해결을 할 만한 자원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올해 펜서스라면 제가 뭐 펜서스 사실 매년 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 좋지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라면은 진짜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플로리다의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감독이 조엘 코엔블이잖아요. 네네. 아 새로 왔다. 그렇습니다. 감독 영입 효과도 기대를 해볼 만하겠군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변수 좀 들어볼까요?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사실 좋은 선수들은 맞는데 조금 불안한 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널리 선수를 이제가 작년에 참 잘했습니다.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22, 24를 하면서 거의 46포인트를 올렸는데 네. 코널리가 워싱턴 이전 소속됐을 때는 기대치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그리고 안톤 스트롤만 선수는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은 부상을 당하고 있고요. 보브롭스키 선수 작년 이제 막 자주 언급을 드렸지만 월별로 너무 기복이 심한 이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 이제 수틀려 가지고 이 세 선수가 안 좋은 모습만 딱딱딱 보여주게 된다면은 또 장담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확률보다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4위로 났습니다. 기대가 되는 팀인데 뭐 그런 또 불안 요소는 있다 정도로 듣겠습니다. 어쨌거나 플로리다가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올 시즌인 것 같아서 흥미롭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NHL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프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4팀 일단 나왔고 아직 안 나온 4팀 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죠. 비하인드는 215회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프리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상 순위 5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위 보죠.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아 오늘 저지의 주인공 버펄로 5위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네,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점점 이제 좋아지게 이제 확실히 좀 보이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깊이가 굉장히 크게 보완이 됐거든요. 이번에 뭐 요한손, 비지, 밀러, 요키 하르유 뭐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영입이 되면서 저는 영입 자체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1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클, 라인하트, 뭐 스키너를 묶어도 되고 좀 풀어도 되는데 어쨌든 1라인은 해결이 됐는데 여러 자원을 영입을 하면서 예년보다 깊이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요한손 선수도 2라인 센터로서 지금 프리시즌에 나오면서 스키너 선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비지 선수도 3라인 윙어 정도로서 충분히 활용이 될 것 같고 요키아르 선수도 탑4 수준에서 기여할 수 있고 콜린 밀러 선수도 탑6, 탑4 뭐 어디나 넣어도 이제 손색이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깊이 같은 측면에서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괜찮아 보이는데 5위로 놓으신 이유는 뭔가요? 사실 이제 그 이유는 카터 허턴 선수가 가장 큰 이유였고요. 허턴 선수가 사실 세인트루이스에서 넘어온 이후로 세인트루이스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균적인 골리 수준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올해 KC 미틀스테트 선수를 좀 잘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더 좋은 이제 앞으로를 더 그려볼 수 있을 만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들스테이트 선수 조금 더 성장세 기대가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타임 가까이 소화를 했는데 77경기 나와서 12골 13어시스트니까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라인 센터 혹은 3라인 센터로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요. 완전히 이제 붙박이로 이제 득점 부분에서 좀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은 지금 버펄로가 거의 3개의 스코어링 라인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미틀스테트 라인까지 터진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미틀스테트 선수 활약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틀스테이트 선수가 가장 핵심 변수가 될 것 같군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펄로 세이버스 예상 순위 5위였고요. 다음 6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몬트리올 커네디언스. 드디어 나왔어요.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저 5위, 6위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몬트리올은 지난 시즌만 못하다는 평가이신데요? 뭐 그럴 공산이 조금 더 크지 않나 네. 싶어요. 제 생각에. 그래도 이제 네. 라인업의 가능성 자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라인에서 이제 득점 기여가 가능하다라는 점. 사실 아주 확고한 1라인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몬트리올이요. 사실 이제 그 약점 때문에 다른 팀들에게 좀 등살이 칠 거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속도전 및 화력의 분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팀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타르, 뭐 다노, 갤러거, 그리고 레코넨, 도미, 드로엥, 바이런 코트카니엠이 뭐 에르미야 같은 선수도 괜찮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속도전이라든지 공격, 화력 분산 이런 부분에서 좀 풀어나간 데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순위가 낮게 이제 매긴 이유는 수비 3라인이 사실상 좀 많이 빈틈이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5위, 6위권을 이제 맴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지난 시즌에 정말 아깝게 와일드카드를 놓쳤던 몬트리올인데 뭐 그 이상의 기대감은 조금 어려운 지금 예상이시네요. 변수 들어보겠습니다. 필리프 다노 선수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 선수가 리그 수준급의 공수양면의 기여가 가능한 투웨이 센터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시즌을 작년에 보여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도미 선수를 센터로 쓰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2라인 센터요. 그렇기 때문에 다노, 도미 이 두 명의 센터 라인, 두 명이 어떻게 보면은 득점 라인에서도 그렇고 뭐 수비 부분에서는 어쨌든 다노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노 선수의 활약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버펄로의 미틀 스태트가 있다면 몬트리올의 나노 선수를 좀 주목해 보시면 올 시즌 몬트리올의 성적을 또 깊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까지 봤고요. 이제 두 팀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지난 시즌하고 또 여기도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7위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입니다. 똑같군요. 똑같습니다. 뭐 네.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근데 진짜 오늘 내용 준비하면서 디트로이트 할 말이 제일 없더라고요. 이게 오타와보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타와는 그래도 애정이 있으니까. 아니 애정이 아니라 오타와는 그래도 뭐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도 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디트로이트는 진짜 뭐 별 게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참 조용한 오프 시즌에 아이저머니 약간은 좀 관장 올해 좀 한번 볼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지 그래도 본격적으로 좀 세대 교체 자체는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 세대적인 교체가 좀 자발적이기보다는 뭐랄까 자발적이라는 느낌은 좀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이 됐다. 그게 이제 니클라스 크롬발 선수의 은퇴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예. 올해를 기점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또 아이저만 단장이 잡았기 때문에 좀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도 최근 윙즈에는 에서나시유, 만타, 버투지, 바위, 뭐 흐로네크 뭐 이런 선수들이 서서 이제 뭐 레귤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에더머니 같은 선수 데려온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네. 이제 젊은 선수들은 뭐 스페치니코프, 자디나, 레스무슨 그다음에 뭐 또 촐로비스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비 이번에 전체 6순위로 뽑혔던 선수가 갑자기 이름이 자이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이제 조금씩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냥 디트로이트 팬분들은 올 시즌 마음 편히 올해는 좀 마음 편히 보셔야 될 것 세대 같습니다. 교체를 감상하시는 걸로. 예, 뭔가 이제 변화를 꾀했으면은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새로 뭐랄까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네요 하는데, 예전에 팀 뛰었던 발테리 필필라 뭐 이런 정도는 안 되거든요. 네. 파트리크 네메스 선수 뭐 이런 선수 정도 수준으로는 아주 괄목할 만한 보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뭐 올해도 비슷한 느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1, 2년 사이에 베테랑 선수 계약이 다 만료됩니다. 거의 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진짜 이제 1, 2년엔 이제 또 아이저만 단장이 캡을 돌리는 데는 참 소환이 있는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크게 남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레드윙스 뭐 한 1, 2년 정도 길면 짧으면 1년 정도 올해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그 기다림에 대한 대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디트로이트가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올 시즌 당장 성적을 내기 위해서 뭐가
더해지면 좋을까요? 파트리크 네메스 선수가 생각보다 잘 탑4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뭐랄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아주 경쟁력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네메스 선수가 본연의 활약을 좀 해주면은 그나마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히로세 타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뒤에 이제 NCAA에서 넘어온 이후로는 득점 기여 같은 부분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라킨도 그렇고 에스너시우 뭐 전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그런 선수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올해 더 좋은 작년보다 더 성장한 모습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보신다면은 그래도 이제 확률이 올라가는데 골텐딩 불안감이 해소가 전혀 안 됐거든요. 하워드 버니에 이걸로는 안 됩니다. 이 두 선수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좀 올라가는 한도가 좀 아주 높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순위 자체는 일단은 뭐 예상으로는 지난 시즌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은 충분히 많은 것 같아서 재미있는 시즌이 될 것 같네요. 애틀랜틱 디비전 마지막 한 팀 최하위 예상순위 8위입니다. 오타와 세너터스입니다. 또 어렵군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뭐가 많이 움직임은 있었나 본데. 그래도 미래를 위한 조각 자체는 이제 맞춰졌다라는 게 그나마 이제 좀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네. 화이트, 샤보 뭐 이 두 선수를 이제 축으로 공격 수비 축으로 딱 이제 미래를 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1년의 트레이드를 위해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좋은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영입이 됐습니다. 에리크 브란스트램 선수를 일단 1차적으로 들 수가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어요. 이제 젊은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그래도 미래 조각은 맞춰졌다. 하지만 성과를 바라기에는 센터진을 시작으로 공격진의 힘이 너무 부족하고요. 골텐딩 역시 이제 앤더슨 선수가 참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안데르슨 닐손 선수 앤더슨 닐손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또 최하위로 놓으셨는데요. 지난 시즌 리그 최약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은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세요? 그거보다 조금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수비력 자체가 좀 강화가 될 만한 영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이체프 선수 그 다음에 헤인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탑 4부터 그냥 아주 답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그 부분이 좀 어쨌든 해소가 됨과 동시에 타일러 애니스 뭐 이런 선수들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유틸리티 자원으로 활약이 코너 브라운 선수도 있고요. 유틸리티 자원으로 좀 활용될 만한 선수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작년에 참 수비를 진짜 거의 뭐 최악의 실점의 팀이었는데 거의 최악 수준의 실점의 팀이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 기록을 보니까 리그에서 유일하게 300실점을 넘게 한 팀이군요. 유일하게 30승을 못한 팀이기도 하고요. 답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비가 좀 나아졌으니까 조금 나을 것이다 라는 정도 수준인데 조금 나아져봤자 한 7위 정도 예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래도 오타와 세너터스 올 시즌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이 팀은 뭐 변수 자체가 또 없어요. 여기? 이 팀은 그냥 없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없고요. 그냥 또 이제 지목할 만한 부분은 또 앞서 웬만하면 다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미래 어린 선수들 하나 보고 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바비 라이언을 처분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이 좀 부진할 걸 좀 바라야겠군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타와 세너터스 여전히 올 시즌도 일단은 어려운 시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이렇게 총 8팀 간략한 프리뷰는 모두 끝났고요. 정리를 해보면 템파베이, 보스턴, 토론토까지는 플레이오프 안정권, 여기에 플로리다까지 일단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 버폴로, 몬트리올까지 어떻게 플레이오프 진출? 요 6팀 그 두 팀은 진짜 뭔가 쫙 터지면은 가능할 권역으로 보시면 돼요. 네. 디트로이트와 오타와 세너터스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디비전 프리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개막이 정말 다가왔어요. 10월 2일이죠. 현지 시각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NHL 새 시즌 개막. 한국 시각으로 10월 3일이 될 것 같은데요. 세인트루이스 워싱턴의 개막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최근 2년간의 우승팀이죠. 다음 주에 저희가 프리뷰 마지막 4번째 시간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챔피언의 디비전입니다. 네, 제가 예상했던 챔피언의 디비전이라고 예. 수식어를 다시 한번 붙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비하인드넷 215회 잠시 후에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9-2020 시즌도 시즌 초반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먼저 리뷰를 해보죠.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박스와 사할린의 3연전이 있었습니다. 사할린의 올 시즌 첫 경기, 첫 시리즈였는데요. 9월 21일 토요일에 양팀의 1차전이 있었습니다. 사할린이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코발레프 선수의 쇼트핸디드 골이 선제골이었고 크림추크, 에레민 선수의 추가골 1피리어드에서만 3골을 넣은 게 결국 쭉 스코어가 유지되면서 사할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19대 18 슈팅 수는 비슷했는데 아이스박스가 한 개 앞섰고 사할린 데니스 코로바이프 선수가 25세이브 셧아웃, 아이스박스는 후코지 유타카 선수가 22세이브 3실점을 했습니다. 사할린의 키릴 스타르체프, 안톤 플레시추크, 전 하이원 선수들이 시즌 첫 경기에서 모두 포인트를 올렸고 아이스박스가 홈 개막전 올 시즌 패배로 끝났습니다. 20일 일요일에 2차전도 비슷한 스코어가 나왔는데 2대 0 사할린이 또 완봉승을 거뒀네요. 3피리어드 후반에 미하일 크림추크 선수가 혼자 2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사할린이 이겼습니다. 슈팅수는 32대 23 사할린이 이날은 앞섰고 역시나 데니스 코로바예프가 23세이브 셧아웃 2경기 연속 셧아웃을 했네요. 아이스박스 후코지 유타카 선수 또 나와서 30세이브 2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크림추크 선수의 2골 이날은 또 가장 빛났네요. 23일 월요일에 3일 연속 경기로 3차전이 진행됐는데 이날은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어요. 사할린이 2대0 앞서다가 아이스박스가 2대2 동점 만들었고요. 또 사할린이 4대2로 달아나니까 아이스박스가 3피리어드에 4대4 동점을 만듭니다. 연장에 슛아웃까지 갔는데 데니스 코발레프 선수의 결승골이 기록되면서 최종 스코어는 5대4 사할린이 슛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45대 30 이날은 슈팅수 아이스박스가 앞섰네요. 이날 골리 변화가 좀 있었는데 사할린은 블라디슬라프 포킨 선수가 나와서 41세이브 4실점 결국 승리. 새로 들어온 선수예요. 사할린의 33살 트락토르 이런 팀들에서 2017-18 시즌까지 KHL에서 뛰었었고요. 지난 시즌은 VHL에서 뛰었던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이스박스는 이노우에 미츠아키 선수가 25세이브 5실점 패전. 크림추크 선수가 또 골을 넣었어요. 개막 후에 3경기 연속골, 3경기 이번 시리즈 4골 넣었습니다. 사할린이 결국 니코 원정 3연전을 수입했습니다. 승점 8점을 챙겼죠. 개막 3연승으로 시즌을 출발하게 됐고요. 반면 아이스박스는 올 시즌 홈 개막 시리즈 3연전 모두 패전에 그치면서 결국 9점 중에 승점 1점을 따는 데 그쳤습니다. 사할린이 이번 일본 원정 5승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셨던 이현섭 기자님이었죠.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리즈 총평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할린이 왜 올해 제가 이제 거의 최강팀급으로 났는지를 제일 잘 보여줬던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사실 3연전이라서 쉽지도 않았고 사실 이 3연전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경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니코가 이 정도로 경기력을 보여줬으면은 웬만하면 상대방이 지는 경기입니다. 이제 추격이 이제 굉장히 크게 됐었고 계속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니코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되는 부분을 끝까지 버티면서 결과적으로 슛아웃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런 네. 부분이 어쨌든 올해 사할린이 지는 경기거든요. 이런 경기는 웬만하면. 근데 이런 경기를 이기는 잡는 모습을 또 보여줬다라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물론 사할린 같은 부분도 드문 뭐 예전 사할린은 좀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좀 방심하는 그런 장면. 그 경기 흐름이 쫙 넘어가는 뭐 예를 들면 1피리어드는 완벽하게 이제 완전히 찍어 누르다가 갑자기 2피리어드 되게 슬슬 틀어지기 시작하다가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부분에서 약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점을 8점을 땄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지금 두 팀 간에 어떻게 보면 좀 전력 차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사할린이 왜 올해 또 거의 뭐 최강팀 반열에 올릴 수 있는지를 제일 잘 알 수 있었던 부분이군요. 예. 이고요. 클림추크 선수는 역시 이 정도의
기량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KHL 트라이아웃 같은 부분 그리고 KHL 트라이아웃 같은 부분에서 착실히 몸을 만든 부분도 개막전부터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하나의 이제 요인이 되지 않은가 싶어요. 네. 그렇게 이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코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3연전이라면은 첫 번째, 세 번째 경기를 좀 결과론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세 번째를 후쿠지를 쓰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체력 안배를 두 번째 경기에 해주는 거죠. 그런데 첫 두 경기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 있는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노우에 선수가 그러니까 세 번째 경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노우에 선수가 아니라 후쿠지 선수가 나왔으면은 잡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의 전반적인 양상 자체도 그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추격하는 능력이나 이제 결정하는 능력에서 확실하게 이제 니코가 좀 해답을 찾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물론 뭐 결과론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뭐 근데 지난주에도 한번 그 말씀 주셨어요. 후쿠지 유타카를 연일 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좀 떨어뜨려서 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낫지 않았나 싶고 네. 후쿠지 선수는 그래도 두 번째 경기 뭐 이런 데 참 잘했거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전력의 차를 극복하기에는 사실 후쿠지 선수도 나이가 이제는 적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참 이노우에 선수는 좀 많이 올해 사실 이노우에 선수가 참 개인 커리어에서도 참 중요한 시즌이고 니코의 성공을 위해서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진짜 이제 세컨 골리라고 온 이노우에가 후쿠지의 짐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경기를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려워 보였다라는 게 제 이제 평이고 다른 팀 넘버 2 골리에 비하면 이노우에 미치아키의 비중이 크죠. 그렇죠. 아이스박스 넘버 2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잘 결과도 수반되지 못했고 물론 뭐 승점 1점 따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할 말 없는데 사실 승점 3점을 딸 수 있는 경기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 번째 경기는요. 예.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특정 피리어드에서는 분위기를 딱 잡고 가는 모습인 것 자체는 좀 벅스스러움이 나오는 장면도 드문드문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부족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결정적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장면 마무리에 좀 아쉬운 장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번 시리즈에 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벅스가 좀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됐네요. 네. 혹시 뭐 사할리는 크림축구 선수가 마지막에 팀 잔류 합류가 된 게 좀 힘이 된 것 같고요. 아이스박스가 좀 엇박자였네요. 후쿠지 유타카가 그래도 좀 버틴 앞선 두 경기 골이 안 터져서 지고 세 번째 경기는 골이 좀 나니까 또 실점이 늘어나고 자 아이스박스와 사할리는 3연전 박김찬 PD님 한 말씀 들어보죠. 예. 뭐 후쿠지가 연속으로 나오는 거가 처음 개막 시리즈 때 괜찮았으니까 또 이번에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체력 안배도 중요하지만 뭔가 리듬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것도 맞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네. 이노우에는 마지막 경기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는데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 팀들이라던가 일본 팀들끼리 맞붙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노우의 장점이 발휘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좀 피지컬적으로 앞서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팀을 상대로 할 때에는 본인의 한계점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반대로 또 사할린도 이날 3차전에서는 이제 새로 들어온 포킨콜리가 나왔는데 그렇게 썩 첫 경기가 불안했네요. 그리고 실점 장면을 보더라도 좀 많이 흘리는 모습들이 나와서 아직은 좀 더 적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사할린의 이번 시즌 넘버원은 코로바이프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죠. 예. 네. 두 경기 연속 셧아웃을 일단 뭐 스타트가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하고 이번 시즌하고 사할린 초반 스타트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인데 지난 시즌 초반 안 좋았잖아요. 대명한테 막 물리고 이랬으니까. 예. 그만큼 이번 시즌은 좀 시작부터 좀 단단하게 압박해서 들어가는 그림이고요. 니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후라시마쿠루가 속해 있는 라인, 요나스 알란네하고 해서
뭐 세 번째 선수는 계속 바뀌긴 합니다만 고 라인이 계속 눈에 띄었고요. 후라시가 어느 정도 이제는 팀의 주축이 되어 있구나. 테러 유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혼자 다 짊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강해서 눈여겨봤었고, 살리는 역시나 클림축이 속해 있는 라인, 뭐 자체 필린도 있고, 뭐 유시코프, 에레민 건재하고. 뭐 쉬는 라인이 없는데 그래도 클림축은 클림축 뭐 지난 시즌보다 더 커리어상으로도 더 높게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 깊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아니 살린 라인업 보고 헛웃음이 나왔던 게 골리 셰프가 살아있어요.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물론 골리 셰프가 나이가 최근에 많아가지고 롤은 축소되긴 했는데 정말 참 사할린의 올해 선수진 참 좋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벅스 하니까 또 생각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좀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테라유리 선수 방금 언급을 주셔가지고 좀 생각이 났는데 테라유리 선수가 AHL 콜로라도 이글스에 지금 트라이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이글스면 콜로라도 에벌렌치의 AHL 팀인 거예요? 뭐 트라이아웃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근황을 잠깐 알려드리는 느낌입니다. 거기서 잘 안 되면 아이스박스로 다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또 그냥 그 다른 선수들도 안 됐을 때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유럽으로 이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 유럽에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1년을 좀 뭐 꿇는다는 느낌으로 사실 히라노 유시로 선수도 이제 뭐 그 당시 스웨덴 4부 리그 갔었었나요? 이제 ECHL 가기 전에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뭐 돌아올 수도 있죠, 근데 뭐. 12월 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외국 무대 도전한다 천명하고 나갔기 때문에 칼을 뽑았으면 물어도 썰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아이스박스와 사할린의 니코 3연전 한 말씀씩 들어봤습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계속 아이스박스와 프리블레이즈가 올 시즌 최하위권으로 예상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할린이 아이스박스를 3연전 이렇게 다 잡았다는 건 역시 정규리그 우승 후보다. 선두권 싸움을 할 수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선두권 싸움을 하려면 이런 팀들은 다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팀 아이스박스, 프리블레이즈에게 한 번씩 물리면 선두권 싸움 못합니다. 이제 뭐 3위, 4위권으로 내려가는 건데 역시 사할린은 막강한 팀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던 이번 결과였어요. 이번 3연전 직전에 사할린이 추가 선수 2명 등록이 있었는데요. 이번 3연전 물론 나오진 않았습니다. 수비수 알하스 코치카레프 선수 21살이고요. 지난 시즌 MHL 뛰었고 지난 시즌은 체코 3부 리그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수 필립 사브첸코 선수도 들어왔는데 27살. 이 선수는 지난 시즌 막판에 사할린에 들어와서 플레이오프 7경기 뛰었던 선수예요. 과거에 KHL 아토모빌리스트에서 또 뛰었던 선수인데요. 두 선수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켜보겠습니다. 9월 21일, 9월 22일, 9월 24일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글스와 안양할라의 3연전이 있었습니다. 1차전 1피리어드에 미타무라 코에이의 선제골, 할라는 김기성의 파워플레이골 1대1 동점이 됐는데 2피리어드의 승부가 갈렸죠. 타일러 리든바크 선수 나카야시키 유시의 그 파워플레이골 오지글스가 다시 앞서갔고요. 3피리어드에서도 나카야시키 유시의 골이 더해지면서 최종 스코어는 4대1 오지글스가 첫 경기를 잡았습니다. 42대 29 슈팅수는 할라가 앞섰고요. 오지글스 드류 맥킨타이어가 41세이브 1실점 승리, 할라는 맷 달튼이 25세이브 4실점 패배였습니다. 나카야시키 유시 선수가 이날 2골, 2경기 연속골이었고요. 올 시즌 5경기 만에 4골을 넣는 기록을 낳았습니다. 김기성 선수 시즌 3호 골, 2경기 연속골이 있었습니다. 22일 일요일에 2차전 바로 이어졌는데 1피리어드 종료 마지막 한 3분 남긴 상황에서 안양할라가 빌 토마스, 조민호, 송영철 선수의 3골이 연달아 집중되면서 3대0으로 앞서갔고요. 결국 이게 큰 또 승부에 영향을 끼쳤어요. 오지글스가 쿠지 슈에이의 파워플레이 골, 나카지마 쇼고의 골로 한 골 차까지 추격은 했는데 마지막에 신상훈 선수의 MT넷 골로 최종 스코어는 4대2 안양할라가 2차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은 슈팅수 35대 35 같았고 할라의 맷 달튼 33세이브 2실점 승리, 이글스의 드류 맥킨타이어 31세이브 3실점 패변. 기록은 비슷하게 나왔네요. 할라는 빌 토마스 선수가 선제골 포함해서 1골 2도움했고 신상훈 선수도
1골 2도움 했습니다. 이날 안양할라 김민철 선수가 아시아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24일 화요일에 하루 쉬고 3차전이 있었습니다. 오지글스 오사와 유토 선수의 쇼트핸디드 골이 선제골이었고요. 이 피리어드에 가서 야마시타 타카오미의 추가골로 2대0 이글스가 앞서갔는데 한라가 이 피리어드 끝나기 직전에 빌 토마스 선수 골 나오면서 한 골 추격을 했는데 3피리어드에 결국은 동점골을 넣지 못하고 최종 스코어는 2대1 오지글스가 3차전 이겼습니다. 슈팅수 49대 24 한라가 많이 앞섰네요. 드류 맥킨타이어 맷 달튼 3연전 다 나왔는데요. 맥킨타이어가 48세이브 1실점 승리, 맷 달튼 22세이브 2실점 패전, 빌 토마스 선수 2경기 연속골 있었습니다. 오지이글스 대 안양할라의 도마코마이 3연전은 2승 1패 승점 6점을 챙긴 오지이글스가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팬분들로서는 좀 아쉬운 결과인데요. 이 시리즈 관전평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아쉬운 결과죠. 사실 이제 그래도 이제 한라가 오지가 사실 직전에 있었던 크레인지와의 시리즈에서 참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만큼의 경기력이 안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라라면 이런 생각했겠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사실 거의 정반대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긴 경기마저 좀 대명전 약간 생각나는 느낌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추격의 또 발판을 이제 마련해주는 상대방에게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그러니까 지난 계에서 이제 그 지난 시리즈라기 보기에는 어쨌든 한 경기였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좋지 않았던 점이 그대로 또 나오는 그림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참 한라가 생각보다 올 시즌 많이 고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받았던 이제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느꼈던 시리즈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그 이 두 번째 경기에서 물론 그 3분 만에 한번 딱 몰아친 그 느낌 그걸로 승리를 쟁취하긴 했습니다만은 부족했단 말이죠. 전반적인 시리즈 내내 이제 좀 일정한 느낌의 공격력이 나왔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노출이 됐고 물론 뭐 오지가 사실은 이 부분은 또 오지도 칭찬해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한번 넘어진 게 약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적인 부분 진짜 계속 두들겨 맞았거든요. 3 이제 3경기 내내. 네. 그런데 어떻게 버티는 능력이 확실히 생겼어요. 이제 오지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 또 오지 이야기를 넘어가면은 나카지마 쇼고 선수가 진짜 괜찮은 선수로 탈바꿈했고 오지 체제에서 오히려 훨씬 더 빛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사와 유토 선수가 진짜 잘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도 장난 아니었어요. 이 선수가 진짜 거의 뭐 3, 4라인 수준에서도 기여도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좋은 플레이 같은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선수였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오사와 같은 선수를 훨씬 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상대하는 입장에서는요. 네. 그리고 나카시 같은 선수는 저는 뭐 올해도 한 3, 4라인 정도 이제 에서 활약을 생각했지만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올해 지금 초반 페이스 같은 부분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짜 뭐 스타 플레이어 이런 뭐 오바라 뭐 쿠지 그다음 뭐 타카하시 이렇게 진짜 막 반짝반짝한 선수보다는 오히려 조금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눈에 띄어요. 사실 지금 타카기가 많이 부진합니다. 이 뭐 왜 데려왔는지 이거 좀 너무 실례인가? 현재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참 많이 동감합니다.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새로 영입한 선수들 어쨌든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거든요. 나카지마는 사실 원래 잘했지만 지금 오지 체제에 훨씬 빛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사와 이런 선수들이 더욱더 지금 빛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지가 역시나 올해 좀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전히 보여줬고 그리고 뭐 슈팅 수에서 얻어맞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맥킨타이어 선수의 합류 역시 굉장히 도움이 됐죠. 이 버티는 힘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요. 기록만 봐도 맥킨타이어 없었으면 이길 수 없었네요. 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대패했을 수도 있어요. 지난 시즌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오지글스가 크레인지전 그 수입 당하고 약이 된 것 같아요. 네, 좀 회복을 했습니다. 박김철 PD님. 예,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그 약이 그 좋은 맷집력으로 길러진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경기 중에 결정적인 장면들을 보더라도 맥킨타이어의 슈퍼 세이브가 3경기 내내
클립각 나올 정도로 네,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영입이 아니었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탁하기나 이렇게 막 아직 침체되어 있는 부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스스로의 부담감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맥킨타이어처럼 더 큰 무대, 더 큰 물에서 마음껏 자기 기량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할라 같은 경우에는 3차 3경기 내내 좀 비슷한 답답한 느낌. 이게 비유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수박을 쪼개 먹는 느낌이 아니라 수박을 껍질을 일일이 칼로 벗겨내서 먹으려고 하는 느낌이랄까? 네. 그냥 쑥쑥 서걱서걱 썰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깎아 먹으려고. 깎아 먹으려고 하는 사과처럼. 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뭐 패싱 플레이 막 또 공격 지역 진입해서 상대를 가둬놓고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은 좋죠. 좋은데 문제는 좀 과감하게 결정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쉬웠었고 또 그만큼 뭐 맥키타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디펜스들의 슛블럭이 또 어마어마했거든요. 오지이글스 선수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지이글스가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카운터를 노렸던 게 주요했던 게 아닌가 싶었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1피리어드 막판에 신상훈의 쇼타임 아니었으면은 힘들었죠. 그걸 뭐 그렇게 해서 3골 연속으로 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골차까지 턱밑까지 추격을 당했잖아요. 연습 기자님께서는 이제 대명전이 생각났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대명전보다 더 안 좋았다라는 느낌이었고요. 오히려 3피 때 가서는 뒤집힐 수도 있겠다. 뒤집혀도 할 말이 없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웠었고 메탈트는 뭐 2, 3차전은 쏘쏘했다 하지만 1차전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고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라인업도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좀 정해놓고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자리 이동이 조금씩 있고 뭐 강윤석 선수가 부상으로 일본 원정 이번에 합류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변수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좀 공격의 활로를 뚫는 데 애를 먹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민철 선수가 2차전, 3차전에 등장했는데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반갑게 보셨잖아요. 반가웠는데 데뷔전 어땠습니까? 눈에 전혀 안 띄었고요. 아직은 팀 내에서 존재감이 본인이 좀 더 동기부여를 갖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형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랬고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거. 뭐 또 라인도 바뀌었잖아요. 프리시즌 때와 비교해 보면. 그렇죠. 김기성, 김상욱 선수와 함께 뛰다가 그렇긴 한데 김기성, 김상욱이 있다 한들 이현승, 신영윤이 있다 한들 그 라인매트들의 도움을 받아먹을 생각만 하면 안 되죠. 본인이 풀어나가고 본인이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뭐 긴장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데뷔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해외 원정에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정신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타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양할라가 이번에 비록 루징을 하긴 했는데 자칫 수입을 당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정규승으로 승점 3점을 원정 3연전에서 땄다는 건 선방했다라는 좀 느낌을 받고요. 이 3점이 나중에 순위 싸움할 때 큰 힘이 되겠구나. 오늘 이 상대가 또 오지글스 아닙니까? 지금 올 시즌 되게 강호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다른 팀들과의 대전에서 3점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뭐 안양할라로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느낌을 받네요. 할라도 이번에 3연전 직전에 추가 선수 한 명이 있었어요. 3연전 나오진 않았습니다. 수비수 남이두 선수가 안양할라에 입단했습니다. 22살, 경기고 연세대 출신이죠. 남이두 선수의 합류는 할라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고 대표팀에도 불려갔었었고 그만큼 기대가 되는 많이 하는 팬분들께서 해주시는 선수였죠. 그리고 대명으로 가느냐 할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할라에서
유니폼을 입게 됐었고, 송영철, 최진우, 네, 남이두로 이어지네요. 젊은 디펜스들이 많이 확보가 되는 안양하려고, 예. 예, 그만큼 또 세대 교체를 또 준비하는 거겠죠. 멀리 내다보면서. 예. 예, 충분히 한라에게는 향후 든든한 자원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잘해야죠. 남이두 선수의 아시아리그 데뷔전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최진우 선수 데뷔전 얘기 안 했네요. 최진우 선수도 이번 시리즈에서 데뷔전을 가졌거든요. 아시아리그. 자, 아시아리그 데뷔전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 안 나왔나요? 지난 시즌 등록만 되고 국가대표 데뷔전과 데뷔골까지 기록을 했지만 아시아리그에서는 아, 그랬나요? 예, 아이스타임이 없었던. 플레이오프에서도 안 나왔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또 잊고 있었네요. 너무 이게 팔이 안으로 김민철만 챙기는 최진우 선수는 이미 완전 있던 선수 같은 네,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익숙해서 최진우 선수는 네. 오. 그래서 최진우 선수도 데뷔전 어땠습니까? 아시아리그 데뷔전. 마찬가지였고요. 네, 네, 또 본인 역할을 찾아 먹을 줄 아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김민철 선수도 그렇고 최진우 선수도 그렇고 저희 온도스포츠 초창기 때 2013, 뭐 12, 13, 14 요때 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수들이었고, 맞아요. 예, 제가 막 한참 12에 막 고등학교 게임들 다 찍어 올리고 막 이럴 저도 남이두 선수는 경기고 시절이 네. 기억이 많이 있어요. 때거든요. 연세대 그래서, 시절은 별로 기억이 없고. 예, 정이 너무 많이 네. 갑니다. 예, 잘했으면 좋겠고 잘 버텼으면 좋겠고요. 네. 뭐 최진우 선수, 김민철 선수, 남인수 선수 뭐 뿐만 아니라 지금 2군 팜팀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수들까지 다 이게 눈에 밟히는 선수들이 되었더라고요. 네.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잘 버텨서 끝까지 버티다 보면은 좋은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응원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하게 되네요. 네. 앞으로의 아시아리그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이번 주 경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 대 안양 한라의 3연전이 있습니다. 9월 26일, 28일, 29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인데 26일 목요일 경기는 일본 오비히로에서 진행되고요. 주말 2차전, 3차전은 쿠시로에서 진행됩니다. 크레인즈가 도마코마이 원정 2연전 수입하고 한라를 만납니다.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지고요. 안양 한라는 이제 이글스와의 원정 3연전 마치고 이제 크레인즈와의 원정 3연전에 들어갑니다. 이 시리즈 전망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어렵네요. 이거는 사실 이제 지난 이제 이글스전의 크레인즈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한라도 뭐 어떻게 비디오 뉴스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데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라를 상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했던 경기력을 펼쳐낼 수 있을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디전에 한라를 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전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양 한라가 조금 더 이제 승점을 가져가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장담 못 하겠네요. 사실 좀 오디전에서 저는 좀 약간 불안한 진짜 생각보다 많이 불안한데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크레인즈가 그 느낌으로 그 오지와의 느낌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 나간다는 가정하에 크레인즈가 한 2승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이니까요. 네. 한라의 이글스전, 그 다음에 크레인즈의 또 이글스전 서로 또 비교가 되기도 하셨을 것 같고요. 박희정 PD님은요? 오지가 그랬던 것처럼 한라도 이번 3연전이 좋은 약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예. 그만큼 또 보완이 돼서 경기가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은 한라가 충분히 본연의 모습으로 되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번 시리즈에서는 신상훈 선수가 속해 있는 라인이 굉장히 눈에 띄었더라면은 물론 김기성, 김상욱 라인에서도 포인트가 터지고 뭐 합니다만 임팩트는 덜 했단 말이죠. 그래서 크레인즈전에서는 그런 다른 라인에서도 좀 더 폭발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좀 메탈튼을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힘들어하는 메탈튼을 위해. 예. 그러면은 좀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크레인즈는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예. 그 라트비아 코칭 스텝 체제 하에서 새로운 또 팀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시리즈에서는 저희가 제대로 못 봤잖아요. 네. 이번에도 못 보는구나 근데. 못 보죠. 예. 못 보는 게 더 답답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보고 저 싶긴 오지글스전은 봤잖아요. 도마코마이 거. 그렇긴 한데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예. 뭐 한라 선수 갔다 오면 얘기해주겠죠. 네. 예. 좀 기대가 됩니다. 9일 동안 6연전인데요. 안양한라 황현호 선수 한번 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드는데요. 지난 시즌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메탈등이 다 나오지 않을까. 다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5비로 경기 정도는 황현호 선수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입장인데. 하루 쉬고 이동 시간이 있고 해서 네. 휴식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예, 메탈등이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도 다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이제 좀 여유를 부리기에는 오지는 너무 승부전을 못 벌었어요. 음. 예, 전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초반이라는 부분도 작용이 될 거고요. 일정이 좀 빡빡한데요. 한라가 이번 3연전 끝나면 이동 포함해서 4일 뒤에 바로 또 또 안양 사할린과 와야 돼요? 홈 3연전이에요. 그때는 또 금토월 경기라서 네, 사할린과에도 좀 전력 투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포기 못하죠. 근데 좀 만만치가 않네요. 이거 지금 네, 크레이지전에서 일정이 힘을 좀 비축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양할라는 초반 일정이 네. 맨날 이렇게 꼬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반면에 크레인즈는 이번 3연전 끝나면 10월 16일까지 17일을 쉬게 되니까 뭐 크레인즈도 이번에 한번 또 쏟아볼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일본 코리야마에서 도크 프리블레이즈 대 사할린의 3연전이 있습니다. 9월 26일, 28일, 29일 목, 토, 일요일입니다. 프리블레이즈가 하치노의 개막 2연전 오지글스에게 2패 후에 25일 만에 경기를 갔습니다. 사할린이 니코 원정 3연전 수입하고 코리야마로 넘어왔는데 이 시리즈는 올 시즌 처음이자 유일한 코리야마 시리즈예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주목이 되네요. 여기 예상은 좀 뻔한가요? 예. 네. 하지만 네. 빗나갈 수 있다는 거 예상은 빗나갈 수 물론 있다는 뭐 거. 빗나갈 수 있죠. 네, 들어보죠. 거의 뭐 사할린의 그 강력한 힘을 결과적으로 버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골리 클래스도 사실 벅스보다 한 단계 낮다라고 볼 수 있는 블레이즈가 더더욱 못 버틸 것 같거든요. 사할린의 이제 뭐 사이즈라든지. 그렇다고 최근에 블레이즈가 뭐 신체 조건이 좋아졌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또 물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할린이 어쨌든 3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쩌면 뭐 물론 한경이 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벅스전 3차전 그랬듯이요. 근데 좀 어렵다. 뭐 잘하면 진짜 6승 하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니코에서 3차전 4대2로 앞서고 있다가 정신줄 놓고 여유 부리다가 뜨끔했거든요. 예. 한번 뜨끔했으니까 그게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또 사할린이 그죠? 여태까지 그래왔던 게 있으니까. 또 이러다가 갑자기 정신 네. 못 차리고 그냥 얻어맞고 질 수도 있습니다. 예. 3승 하고 갔으니까 뭐 또 여유 부리다가 이렇게 한번 물리고 이런 게 아닌 이상 이현석 기자님처럼 저도 네. 예, 사할린이 무난하게 승점을 챙겨가지 않을까 싶고요. 초반에 이렇게 벌어놓은 승점들은 예, 한라전이 또 기점이 돼서 예, 우승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힘겹게 경쟁 싸움으로 가느냐가 되겠네요. 그래서 네. 지금 6승하면 좋은 게 이제 사할린이 원정 연전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홈 경기를 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점 벌 수 있을 때 이렇게 착실하게 벌어놓으면 물론 뭐 다음 주까지 지나 봐야 이제 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예, 뭐 팀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3연전 중에 한 경기 정도는 프리블레이즈가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요. 그 경기를 사할린이 그 경기마저 놓치지 않느냐 아니면은 그 경기를 또 프리블레이즈가 잡느냐 좀 그 부분에 좀 궁금해지고요. 사할린이 일정이 좋은데요. 이런 강팀들은 초반에 좀 약팀들과의 경기를 치르면서 승점을 좀 벌어놓고 워밍업 잘하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강팀들을 만났을 때 또 거기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된다고 보는데 사할린이 일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뭐 사할린도 네. 예. 근데 계속 원정이라는 게 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끝나면 음. 또 한국 들어가야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안양 3연전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네. 프리블레이즈는 또 대명과의 홈 3연전이 예정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시리즈 더 있습니다.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박스 대 대명 킬러 웨일즈의 3연전 9월 28일, 29일, 10월 1일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사린에게 홈 3패했고 대명을 다시 홈으로 불러들여서 3연전을 갔고요. 대명 킬러 웨일즈 올 시즌 첫 해외 원정 시작합니다. 박현준 PD님이 또 여기 같이 동행을 네. 해서 취재할 예정이고요. 이 시리즈 어떻게 보십니까? 사이즈의 이점을 잘 살리면 대명도 사실 할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 충분히까지는 아니면 어쨌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충분히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니코가 이제 사이즈에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공략을 할 이제 툴 자체는 어쨌든 대명도 있잖아요. 뭐 테스트 위드도 있고 뭐 일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살려야 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니코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한번 빵 때리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진짜 빈틈 같은 부분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이제 득점을 확실하게 이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니코가 있다는 거를 사실 여러 차례 지는 경기에서조차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어쨌든 골텐딩 부분에서는 대명이 그래도 아무리 후쿠우지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니코보다는 앞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들을 좀 잘 살리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겠죠. 네, 후쿠지가 또 1, 2차전 나올지 뭐 떨어져서 나올지 이 부분 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박현준 PD님. 주말 2경기하고 하루 쉬고 화요일 게임이니까 똑같이 또 후쿠지 나오고 이노우에가 화요일 게임 나올 확률이 크죠. 되게 비슷한 성격이 돼버린 두 팀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둘 다 같이 밑에서 놀 수 있고 같이 잘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서로로 지금 승점 상대로 보고 맞붙을 상황이어서 게임은 재밌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말을 벅스 니코 가면 이게 또 분위기가 홈팬들이 많아서요. 이제 도끼를 또 품었을 사할린전에서는 팬분들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보셨을 건데 이제 대명이 왔다 그러면은 뭐 홈에서 좋은 기억들이 더 많으니까 또 팬분들의 그 니코 팬분들의 또 홈 응원이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분위기가 확실히 현장에 가보면은 무시 못할 건 아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흐름을 잘 타는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대명 현 상황이라면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부분에서는 그래도 공격이든 수비든 골텐딩이서든 조금씩이나마 대명이 좀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그런 분위기, 흐름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잃지 않고 자기 것을 펼쳐내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과연 안양알라 때 나왔던 라인업 그대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아이스박스가 홈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이번 시리즈 끝나면 또 오지글스와 홈 3연전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좀 승점을 바로 놓으려고 할 것 같고, 대명은 이거 끝나면 바로 하루 휴식이 아니고 그냥 이동이군요. 프리블레이즈와의 또 하츠노의 3연전을 버스로 6시간 이동 앞두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습니다. 네, 바쁘네요. 혹시 원정길은 좀 빡빡합니다. 대명도 이번에 추가 선수 영입 발표 등록이 있었습니다. 공격수 이재희 선수가 합류했는데요. 22살. 역시 경기고 출신, 고려대 출신 이재희 선수가 또 젊은 피로 합류했습니다. 이재희 선수는 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결정력 부분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는 선수이고요.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경기고 시절부터 해서 고려대 선수 생활까지 쭉 이어오면서 포인트 생산 능력 부분은 확실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증명해 왔거든요. 대학 무대 최다골, 최다돔, 최다 포인트를 휩쓸었던 이재희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보면은 예전에 촬영했던 거 돌려보고 했는데 한 경기에 10포인트 한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확실히 득점력 내지는 포인트 생산 능력은 확실한 선수라서 그 능력이 과연 아시아리그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고요. 일단은 지금 공격 자원이 많이 있는 대명 킬러웨일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본인 자리 찾는 경쟁도 뚫어내야 함이
먼저일 것 같네요. 네, 이재희 선수의 또 아시아리그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시즌 2가 오늘 이 녹음 후에 바로 이어서 녹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조재영 해설위원이 올 시즌부터 새롭게 등장을 해서 주간 MVP 코너도 신설됐는데 이번 주는 김예슬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제가 1일 MC로 대타로 나가게 됐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저히 이번에 회사를 빠질 수가 없게 돼서 김예슬 아나운서가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이버로 들으실 분들은 앞으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팟빵, 아이튠스, 유튜브는 또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하인드넷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온더스포츠로 검색하시면 또 유튜브 채널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요. 네이버 TV도 온더스포츠라는 채널로 열려 있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더스포츠 3.0 멤버 후보분들을 박희민 PD님이 직접 다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후보라 이야기 뭐하고 네. 지원하시면 당연히 하는 거니까. 네. 지난주에 한 분께서 또 추가적으로 메일을 주셨었는데 아마 일본 갔다 와서 회신 드리고 찾아뵈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메일 주시고 지원해 주셨던 분들은 다 만나 뵀었고요. 되게 다양한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한 분 한 분 누구 하나 캐릭터 겹치는 거 없이 정말 다양한 직군, 환경, 나이대 다양하게 또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만나는 시간 정말 동기부여도 되고 또 아이디어도 쏟아져 나오고 했던 시간들이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네. 아마 본격적으로 3.0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나오는 콘텐츠들은 한 11월쯤이 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해서 10월에는 계속 일본 원정이 있다 보니까 대면길로에서 잘 준비해서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박현철 PD님 일본 원정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현숙 기자님하고 저하고 둘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서 하고 행여나 전화 연결이나 뭐 이렇게 가능하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내주시면 또 일본에서 잘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은 잠시 후에 밤에 K27 중계 때 다시 뵙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 올라올 때는 이미 끝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 올라올 때는 이미 중계 끝나 있겠지만 중계하는 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새벽 중계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 재밌는 경기가 많습니다. 네. 비하인드 대 215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